깊은 밤, 문학의 지면을 함께 탐험하는 푸른밤 도서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아마도 인류 문학사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정직하며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고백록일 것입니다. 현대 일본 문학의 거장 다자이 오사무의 자전적 소설 인간 실격입니다. 인간이라는 종에 섞이지 못하는 이방인의 공포를 이토록 처절하게 그려낸 작품이 또 있을까요? 오늘 푸른밤 도서관에서는 주인공 오바요조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수치심의 기록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누구나 가슴 한 구석에 숨겨둔 가면, 그 가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그 남자의 사진을 3장 본 적이 있다. 이 서늘한 문장으로 한 남자의 파멸사가 시작됩니다. 관찰자는 오바요즈라는 인물의 일생을 3장의 사진을 통해 재구성합니다. 첫 번째 사진, 인연 시절의 요조는 수많은 친척 사이에서 기이할 정도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귀엽다고 느낄 만한 표정을 정교하게 흉내낸 박자된 미소였죠. 두 번째 사진 속 고등학생 요조는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그 미소는 손가락 끝으로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듯한 위태로움을 풍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중년의 요조.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화로 옆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음시하는 그 얼굴에는 인간의 의지도, 감정도, 심지어 죽음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불쾌감을 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가는 요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조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의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가족들이 화목하게 모여 식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 삼키는 행위 자체가 기괴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인간들은 왜 먹는가, 왜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공포에 떠는가. 요조에게 식탁은 즐거운 소통의 장이 아니라 생존을 향한 추악한 집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속에서 그는 서로의 속내를 숨긴 채 연기하는 광대들의 무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공포를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배고픔이라는 감정을 처절하게 연기했습니다. 구역질을 참으며 꾸역꾸역 음식을 밀어넣는 행위, 그것은 요조에게 인간 세상에 편입되기 위한 가장 비참한 입섬식이었습니다. 요조의 아버지는 지역의 유력한 정치가이자 집안의 절대적인 군주였습니다. 아버지가 도쿄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먹곤 했습니다. 요조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선물의 내용보다 자신이 고심해 고른 선물을 아이가 열광하며 받는 그 모습 자체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요조는 사실 아버지가 제안한 장난감 사자 따위는 눈길조차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수첩에 적어둔 장난감 사자라는 글자를 보고는 그날 밤 몰래 거실로 내려가 수첩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사자를 갖고 싶다고 적어 넣었습니다. 이튿날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을 때 요조는 안도감과 동시에 온몸을 핥히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요조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득한 첫 번째 광대짓이었으며 그의 자아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조에게 인간이란 존재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인간들은 왜 서로를 속이면서도 상처 입지 않는 척하는지, 왜 그렇게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내일을 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종의 무리 속에 섞여 있지 못하는 돌연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만은 인간과 다른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은 곧 거대한 공포가 되었고, 그 공포는 그를 더 깊은 관대짓의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유머러스한 아이라고 부를 때마다 요조의 내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칭찬을 들을수록 그는 자신의 가면이 더 완벽해졌음을 확인했고, 동시에 진짜 자신은 영원히 세상과 단절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치심은 그렇게 요조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평생을 따라다닐 지독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할 점은 요조가 느끼는 공포의 대상이 거대한 악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라는 점입니다. 남들에게는 즐거운 식사 시간과 아버지와의 대화가 요조에게는 목숨을 건 서커스가 됩니다. 요조는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 욕구를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공포를 느꼈고, 그 공포를 들키면 인간 사회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본능적인 직감이 그를 관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조작하는 유년의 경험은 그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는 이제 인간이라는 배역을 맡은 고독한 배우로서 평생을 연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요조에게 세상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도저히 사랑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미움받는 것만은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그가 선택한 유일한 방어비제는 더욱 정교해진 광대짓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일부러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거나 우스꽝스러운 농담을 던져 주변을 폭소케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성이 밝고 재미있는 아이라고 믿었지만, 그 미소 뒤에서 요조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웃음이란 타인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비굴한 항복 선언이었고, 인간 세상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비참한 유전이었습니다. 요조는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매장한 채 타인이 원하는 오바요조를 완벽하게 연기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완벽해질수록 그는 자신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체육 시간, 평소처럼 일부러 철봉에서 떨어져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연기하던 요조의 등 뒤로 동급생 다키오치가 다가옵니다. 평소 멍청해 보였던 다키오치는 요조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그 한마디는 요조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치부, 즉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킨 순간 요조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케우치의 눈은 요조에게 인간 세상의 모든 위선을 꿰뚫어 보는 신의 눈처럼 느껴졌고, 그가 느꼈던 평온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조는 다케우치가 이 사실을 발설할까봐 두려워하며 그를 포섭하기 위해 더욱 처절하고 비굴하게 관대짓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영혼은 수치심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이제 가면을 써도 숨을 쉴 수 없는 지독한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도쿄로 온 요조는 미대 지망생 호리키를 만납니다.
호리키는 요조에게 광대라는 가면이 필요 없는 또 다른 세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술, 담배, 여자, 그리고 전담포였습니다. 요조에게 유혹은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잊게 해주는 마취제였습니다. 술에 취해 있을 때만은 인간들의 눈초리가 무섭지 않았고 여자의 품속에서만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호리키는 요조를 타락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였지만 요조는 그 타락 속에서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인간 사회의 고상한 규칙들을 비웃으며 스스로 불량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은 요조가 세상을 향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이고도 비참한 복수였습니다. 요조는 호리키의 권유로 지하 좌익 운동 단체에 가담하게 됩니다. 마르크스 주인이 혁명이니 하는 거창한 구호들은 요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사회의 비주류, 쫓기는 자들, 비밀을 공유하는 자들. 요조는 그들의 비합법적인 분위기가 자신의 내면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인간들의 가식은 여전했습니다. 혁명을 외치는 자들의 눈빛 속에서 요조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욕과 허영심을 발견했습니다. 요조는 그들을 위해 성명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건 역시 인간 사회에 편입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의 광대짓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혁명가라는 가면을 썼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인간을 향한 원초적인 공포와 수치심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유령처럼 도쿄의 밤거리를 배회하며 서서히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조의 비극이 내면의 공포에서 사회적 타락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케우치의 폭로는 요조에게 가면의 한계를 깨닫게 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연기해도 진실은 언젠가 들통난다는 공포는 그를 술과 여자라는 극단적인 도피처로 몰아넣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가담한 좌익 운동입니다. 요조에게 혁명은 세상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소속감을 얻기 위한 용기였습니다. 그는 배의 면분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가진 폐쇄성과 비일상성에 매료된 것입니다. 결국 요조는 고결한 가치조차 자신의 수치심을 덮기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유흥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동반 자살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그의 발밑에서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도쿄의 유흥가 카페 에덴에서 요조는 여급 스네코를 만납니다. 그녀는 요조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요조와 똑같은 생의 피로와 인간에 대한 환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요조의 광대짓에 웃음을 터뜨릴 때 스네코마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요조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짐승들처럼 순식간에 서로에게 침잠했습니다. 요조에게 스네코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지옥에서 함께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은 더 이상 광대짓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 안도감은 곧 함께 사라지고 싶다는 파괴적인 욕망으로 번져갔습니다. 돈도 희망도 미래도 없던 두 사람은 차가운 겨울 바다가 일렁이는 카마쿠라로 향합니다. 요조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평생을 괴롭혀온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밤바다의 파도는 검은 입을 벌린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심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폐부로 밀려 들어오는 순간 요조는 마침내 인간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졌다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요조에게 끝내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네코는 싸늘한 수신이 되어 바다에 남겨졌고 요조만이 구조되어 추악한 지상으로 다시 끌어올려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요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동반 자살 방조라는 차가운 법의 잣대와 세간의 멸시였습니다. 죽으려 했던 행위조차 인간 사회에서는 죄가 되었고 요조는 이제 자살 실패자이자 여자로 죽인 놈이라는 낙인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요조는 자신의 진심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던지는 질문들에 대답하며 그는 또다시 슬픔에 잠긴 유족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스네코를 진심으로 사랑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광대짓을 반복했습니다. 내면에서는 그녀를 따라가지 못한 자신에 대한 증오와 그녀를 죽게 방치했다는 죄의식이 소용돌이쳤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껍데기뿐인 존재로 남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요조는 고향 집으로부터 절연을 당합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아들을 더 이상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지원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요조에게 고향은 그가 돌아갈 마지막 보루이자 자신이 인간임을 증명해주던 유일한 탯줄이었습니다. 이제 그 탯줄이 끊어짐으로써 요조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쿄의 뒷골목을 전전하며 한직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고 밤마다 스네코의 유령에 시달리며 술로 고통을 마취시켰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면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신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고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죽음조차 거부한 인간, 그것이 요정을 마주한 자신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조가 실존적 파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동반 자살의 실패는 요조에게 단순한 좌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죽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잔인한 사건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스네코의 죽음 이후 요조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의 수치심이 타인의 시선 때문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수치심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밀어놓고 혼자 비겁하게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은 요조의 내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향해 연기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진실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갑니다. 요조가 느끼는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신과 인간 모두에게 버림받은 자의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요시코라는 작은 빛, 그리고 그 빛마저 꺼져버리는 더 큰 어둠뿐입니다. 스네코의 죽음 이후 폐인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던 요조 앞에 요시코라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요조가 평생 보아온 위선적인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요시코는 타인을 의심할 줄 모르는 수정처럼 맑고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요조는 그녀의 무고한 눈동자 속에서 처음으로 인간에 대한 공포가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슐레는 죄인가? 요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요시코와 함께하는 소박한 신혼생활은 그에게 마치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기대어 자신도 평범한 인간들처럼 햇살 아래서 웃고 떠들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요시코는 요조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의 비겁함조차 사람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요조는 생전 처음으로 광대의 가면을 벗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안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요조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요조는 호리키와 함께 집 옥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시선 아래로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요조가 그토록 신뢰하고 지키려 했던 요시코의 순수가 아는 상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녀의 너무나도 깊은 신뢰가 그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요조는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거나 아래로 뛰어내려가 그녀를 구해야 했지만 요조의 몸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인해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이 무너지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요시코의 비명 없는 고통은 요조의 심장을 도려냈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인간이어의 존재임을 사랑하는 사람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생물임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사건 이후 요시코는 더 이상 예전의 맑은 눈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요조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고 요조는 그런 그녀를 보며 구역질 나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요조를 더욱 괴롭힌 것은 요시코를 범한 자에 대한 분노보다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던 그녀의 순수함 그 자체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무관 신뢰심은 죄인가? 이 질문은 요조의 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수했기에 짓밟혔고 미덕기에 파멸했다는 사실은 요조가 가졌던 인간 세상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는 요시코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이 목격한 그 추악한 현장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독이 되어 돌아왔고 요조는 다시 술과 약물이라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스스로를 밀어넣었습니다. 요조는 이제 요시코를 피해 밤거리를 배회하며 모르핀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술로는 더 이상 요시코의 슬픈 눈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 기운이 퍼질 때만은 세상의 모든 위선과 자신의 비겁함이 구름 너머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약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내던졌고 약국 노파에게 비굴하게 매달리며 광대집보다 더 비참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육체는 서서히 말라갔고 정신은 약물에 의해 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코의 집은 이제 안식처가 아닌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대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요조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파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파멸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가장 잔인한 희망의 배신을 보여줍니다. 요조는 요시코를 통해 신뢰라는 인간 가치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자이 오사무는 그 신뢰가 오히려 파멸의 원인이 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요조가 요시코의 겁탈 장면을 목격하고도 행동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겁쟁이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함이 악이 패배하는 순간을 목격한 자의 실존적 마비입니다. 그는 이제 선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확신은 요조를 약물 중독으로 이끄는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사람조차 구원이 되지 못하는 세계에서 요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형태를 잃어버린 슬픈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약물 중독으로 인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요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구원이 아닌 요양소, 즉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친구 호리키와 넙치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그곳의 정문위에는 차가운 철창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요조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사회라는 무대에서 영원히 퇴장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에 대한 공포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약물에 기댔을 뿐이었죠. 그러나 세상은 그를 미친놈으로 분류함으로써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요조는 경동의 하얀 벽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나는 미치광이라는 낙인까지 찍혔구나.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완벽하게 박탈당했구나. 그가 평생을 바쳐 연기해온 인간이라는 배역은 이 차가운 병실에서 비극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요조에게서 마지막 남은 자아의 파편까지 앗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느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그는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을 한 채 시골의 낡은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돌보는 추악한 식모에게 겁탈에 가까운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슬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 실격. 이제 저는 완전히 인간이 아닙니다. 이 처절한 선언은 요조가 자신에게 내린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그는 신에게 구원을 빌지도 인간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흘러가는 대로 마치 썩어가는 고목처럼 침묵 속에 자신을 내맡길 뿐이었습니다. 시골집의 툇마루에 앉아 요조는 먼 산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광대의 미소도 죽음에 대한 갈망도 요시코에 대한 그리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모네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게 돌아가고 인간들은 여전히 서로를 속이며 웃음 지을 테지만 요조는 그 거대한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요조가 도달한 마지막 진리는 허무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인간의 시선도 그를 괴롭혔던 죄의식의 파도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흔적 없이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응시하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과정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닌 인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쓸쓸하고도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요조의 수기로 읽은 나는 그가 머물렀던 카페의 마담을 만납니다. 마담은 요조를 회상하며 뜻밖의 말을 남깁니다. 그분은 참 솔직하고 다정한 분이었어요. 술만 안 마셨다면, 아니, 술을 마셔도 하느님처럼 착한 분이었죠. 세상은 그를 인간실격자로 낙인 찍었지만 누군가에게 그는 하느님처럼 선한 존재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요조가 평생을 바쳐 숨기려 했던 그 선함과 여림이
사실은 그를 하늘로 이끈 가장 아름다운 저주였음을 그는 끝내 알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요조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가 남긴 수치심의 기록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완벽한 광대를 연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인간 실격의 마지막 문장을 덮으며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요조의 파멸은 그의 개인적인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순수한 영혼이 위선적인 세계와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폭발입니다. 당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규정하여 사회 밖으로 밀어냈지만 정작 미쳐 있는 것은 서로를 속이며 그것을 정의라고 믿는 세상이 아니었을까요? 마담의 마지막 대사 하느님처럼 착한 아이였다는 말은 이 소설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요조는 스스로를 괴물이라 믿었지만 실은 타인의 고통을 너무나 민감하게 느꼈기에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성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요조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거울처럼 비춰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거울 속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푸른밤 도서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대장정을 여기서 마칩니다. 요조의 고독이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